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 있었습니다. 방송사법 등 쟁점 법안들은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발의 방침을 곧바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 논란 여진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관련 이슈 포함한 전국 현안,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차례로 만나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정치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의 소식들 뉴스 키워드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9월 27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들은 국제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군요. 예, 먼저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3.0%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당초 예상치가 2.9%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았죠. 또 고용시장도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면은 감소했는데 미국 노동부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1만 8천 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증권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 증권시장에서는 특히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회사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6월에서 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덩달아 14.73%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미국 주요 기업 모아놓은 S&P 500 지수 23.11포인트 올라서 5,745.37 나타냈는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네, 국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통과된 법안들도 있고 부결 폐기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이제 비쟁점인 민생 법안 77건 처리됐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부부 우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년 2월부터 이제 부모 육아휴직이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이제 늘어나는 건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재는 이제 10일 주거든요. 이제 20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법 시행 후에 육아휴직을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또 사용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제 똑같이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4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개정이 됐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한창 그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관한 처벌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민생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요. 70여 건이나 됐네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제의 요구를 했던 법안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제 폐기가 됐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용산 눈치를 보느라 민생개혁 법안을 또다시 뭉개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반면 여당은 야권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무슨 소리냐 이랬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와 산적한 현안 해결에 동참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놓고 국회 본회의장이
뭐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야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몫의 한석훈 위원 이 선출안이 있고 또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이 각각 표결에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한 안건이었어요. 근데 야당목 의원만 가결되고 여당목 위원은 부결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보통은 본회의장 표결까지 올라가면 비록 그 당사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상대 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거든요. 근데 지금 부결시킨 거죠. 여당 추천 몫을. 이 부결된 한석훈 후보자는 검사 출신인데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제 비판을 해왔어요. 야당의 행태를. 그런 점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 어제 국회에서는 또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선 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추가 발사와 같은 지금 여러 도발 수단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대선 이후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플루토늄 70여 킬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농축 우라늄 이 제조 시설을 이 김정은이 최근에 그 방문하고 그걸 공개한 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 의도가 있었을 텐데 국정원이 이 부분 대해서 분석을 좀 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미국 대선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좀 대내용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전망을 했습니다. 해당 제조시설 위치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이 영변보다는 평양 인근인 강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단 단정을 하진 않았고요. 또 여기에다가 지금 국정원은 지난 18일이죠. 북한의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해서 지금 과거보다 좀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처분 방향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첫 정기 보고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고가 가방 관련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또 최재형 목사, 이 가방을 전달했다고 한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가방과 뭐 향수, 화장품 등이 이 선물의 그런 이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다른 판단을 했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지금 이것도 지금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달리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나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권고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최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다음에 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다음 주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했습니다. 예, 정부는 지금 올해 당초 예상보다 약 3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이 덜 거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재추계했는데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이 덜 거치는 건데요. 네. 역대 최대인 56조 원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시장 불황과 자산 시장 침체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쳤다고 말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14조 5천억 원,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5조 8천억 원 덜 거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덜 거치면 그 예산안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추경 얘기도 나왔습니까? 예,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대규모 결손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위한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이제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울 방침인데요. 하지만 결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좀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좀 질타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이 대규모 불용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지금 내수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너무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이 그동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제7광구가 있습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이제 머리를 다시 맞대기로 했습니까? 예.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에 따른 한일 공동 제6차입니다.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오늘 일본 도쿄에서 개최합니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요. 그런 만큼 공동개발을 위해 재개할 해법을 좀 모색할 수 있을지가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 정부가 7광구라고 부르는 곳은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인데요. 전체 면적은 한국 영토의 약 80%에 달할 정도로 큽니다. 이 우리 양국이 1974년 JDZ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50년간 이 지역의 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동안 공동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회의가 1985년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이번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협정이 끝나는 시점은 2028년 6월 22일이지만 지금 내년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 보입니다. 예,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얇은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3도, 전주와 대구 20.8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대구 28도, 전남 완도와 경남 양산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 울산에도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전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는 5에서 20, 충북 지역은 5에서 10,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에 비가 내린 뒤 낮 기온이 25도 아래로 낮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은 정체 증가 속도가 더딘 편이지만 오늘은 평소와 비슷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반대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 더딥니다. 동부간선로는 성수 쪽 창동교부터 북부간선로 도심 쪽은 신내 나들목부터 차량들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 반대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 또 신갈과 남사 부근에서 이동량 증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안산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매송휴게소와 팔단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 분기점과 용인부터 정체 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문학에서 남동, 안양 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제 70여 개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보도도 있고 또 그런가 예. 하면은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6개 법은 이제 부결해서 폐기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예, 어제 하루 국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어서 6개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그 법안에는 이제 방송장악사법, 노조나 또 극렬 좌파 세력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방송장악을 가능케 하는 방송장악사법과 또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을 설부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빚을 내고 자식 세대들에게 그 빚을 갚도록 하는 그 25만 원 현금 살포법이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그 민생법안 77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또 딥페이크 성범죄자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됐던 그 법안들을 다시 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그렇다면 또 대통령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논란의 그 6개 법안이 이제 그 부결돼서 폐기됐는데 예. 그 재표결 과정에서 혹시 국민의힘 쪽에서 다른 표, 뭐 이탈표라고 그러죠. 거기에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 개표 결과를 보면 그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없었고, 네. 오히려 동조하는 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수석 그 대표의 그 개혁신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해주는 아하. 그런 개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여야 합의로 진행됐던 인권위원 표결과 관련해서 예. 뭐 좀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그 정황,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면 인사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되는 게 이때까지 국회에서의 관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그 인권위원회 위원 한스쿤 위원의 인사안이 그 부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 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합의 정신이 무시되는 어떤 국회의 그 표결 결과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서로 신뢰의 바탕을 두지 못하는 어떤 이런 합의 안건이 부결 처리된다면 여야가 여러 가지 그 국회의 의정 현안이라든지 국정 현안에 대한 서로 좀 엇박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석훈 위원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숙진 위원을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표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야가 이거 각자 추천한 사람들 통과시켜 주자, 이렇게 합의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의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한스쿤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를 했어요. 그 뭐 의원총회에서 한스쿤 우리 그 인권위원회 후보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상황들이 양당 원내 대표 간의 그
그 교감이 되고 그럼 안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본회의 표결 결과는 그게 결국 이제 부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의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개 여야의 의사 일정 합의나 이런 안건 합의는 수석 부대표들이 실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배준영 수석 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기당할 줄 몰랐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데.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에 대한 그 인사 추천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으로 봤을 때 명백히 이건 사기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야 간 신뢰가 또 한 번 깨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자, 그런데 의원님, 지금 여야 간에는 그 지난번 합의 그 한동훈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됐던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 이게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민생협의체의 출범은 서로 이미 협의가 된 거고 네, 그럼 언제 출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네, 어제와 같이 서로 양당이 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언제 출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어요. 네, 다만 이제 국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해서는 서로 좀 협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바람직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네. 민생협의체의 출범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반드시 좀 출범을 시켜서 민생 법안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먹거리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는 지금 각 당의 정책위 의장이 좀 주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희 인터뷰 대담하시는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그리고 예. 더불어민주당에는 진성준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 두 당의 정책위 의장이 좀 자주 접촉은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양당이 좀 정서적으로 불편한 관계 있을 때는 무선으로 소통을 하고 네. 또 만나서 직접 이런 법안을 좀 통과시킵시다고 할 때는 직접 대면해서 또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언제 출범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는 출범한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출범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신데, 만약에 이 협의체가 출범한다면 가장 먼저 다루어야 될 민생 현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야당과 협의하고 있기로는 네. 지금 국가적으로 반드시 이런 법안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법안이 있어요. 네.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아.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아하. 또 우리 원전 내에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폐연료봉을 처리하는 네. 오준위 폐기물법 이런 아. 법안은 서로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구전략부의 출범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은 앞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이제 서민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다음에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아하. 네. 불법 사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은 이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그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예. 이분들은 지금 금투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정말 초미의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확고하게 금투세는 폐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네. 코스피 지수가 대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원인이 아니고
해외에서 발생한 변수, 예를 들면 미국 경기의 둔화 조짐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저하, 또 일본 엔캐리 현상, 외국에서 발생한 변수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함으로 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아까하게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최근에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서 그러면 유예라도 하자는 그런 입장으로 조금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폐지가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만약에 폐지가 안 된다면 유예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석 달밖에 안 남은 사안이라서 어쨌든 좀 빨리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요. 그 의원님 정책위 의장이시기 때문에 예. 지난 24일 만찬에 이제 정식 멤버로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대통령실에서의 만찬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만찬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이제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또 독대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예. 만찬 끝난 다음에 다시 요청을 또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찬 참석자로서 당시 만찬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비교적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날은 특정인의 발언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많은 분들께서 심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독대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권의 최고위급 수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런 소통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모들이 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당 대표의 참모도 그렇고 또 네. 대통령실의 참모도 그렇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불필요한 언급을 하는 것은 보다 좀 엄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좀 지켜보도록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로 협의해서 현안을 좀 같이 논의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럴 때는 좀 소통을 해서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러 그 기자들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예. 그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는 지금 의료계를 다각도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료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각각 다르다는 걸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종합병원과 개원의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전공의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의료 단체들이 서로 좀 통일된 의견으로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야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정부와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25년도 정원은 이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38개 대학 의대의 수시 원서 모집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이라든지 그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25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건을 해서 이제
그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네.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탄핵이 범람하고 있고 특검법이 범람하고 있고 청문회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부추기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특검, 탄핵, 청문회는 저는 결단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법학 교수나 변호사,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사심의위원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네. 이 부분도 야당이 좀 깊게 한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정략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행위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그 근거에는 우리 청탁금지법은 보면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뭐 기소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다만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이 건으로 봐서는 이제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사과라는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또 우리 뭐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의총에 참석해서 한 발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의원총회에서는 아니요. 제 지금 질문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만 한다거나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만 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예.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이 있었는지 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취지는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네,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그게 국익을 위하는 어떤 그런 정부의 입법안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장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향 설정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또 입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소야대의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보태서 그 국정 방향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 그 문재인 네. 정부에서 비서실장했던 임종석 전 실장의 그 통일 포기론, 두 국가론 뭐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위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적으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그 같은 영토 단일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임종석 전 의원이 두 개의 국가론 또 통일부 해체를 이야기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저는 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지에 대한 비판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전국가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못하고 핵실험 또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행위에 대한 정말 적절한 그 비판과 또 그 언급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전국이 계속 가파르게 대치 국면이고 그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 여야가 민생 해결을 위해서 어쨌든 두 당의 정책위 의장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 교육 캠페인 팀 팀장 김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카페 개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치킨집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 45만 톤 중에 35만 톤이 폐기물로 매립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때 13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 연간 처리 비용은 276억이 든다고 하네요. 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비료, 축사, 깔개 또는 펠릿, 바이오 연료 등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행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카페에서 버려지는 이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퇴비로 거의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식물에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비화를 거쳐야 식물에 이롭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거의 1년간 수거를 해왔는데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면서 느낀 점은 그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저도 수거하면서 되게 무게를 많이 느껴서 힘들게 많이 수거를 했는데 이제 9월 28일 토요일에 망원 한강공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직접 시민들이 수거해보는 캠페인을 개최하거든요. 오셔서 함께 같이 행사도 즐기고 그런 기후행동을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선선한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9.8도, 전주와 대구 2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중부 내륙과 호남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와 대구 28도, 전남 완도와 경남 양산은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양양이 21도 등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가끔 비가 오겠는데요. 강원 영동에 30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 울산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전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는 5에서 20, 충북은 5에서 10,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정격 시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론을 보고를 했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예측성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두 번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위원장은 동일한 인물일 겁니다. 아마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실 거고. 네. 위원들은 이제 무작위 추첨으로 하니까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위원회 구성 변화 때문에 앞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 만장일치 의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이제 다수가 그렇게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요. 네. 결정적인 이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건데 그거는 최재형 목사 측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동영상 증거들이 직무 관련성 또 청탁성,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그러한 주장이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양쪽 다 무혐의하는 쪽의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아마 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무혐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은 우리 저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그때 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다 그러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자리였던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기조실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수사 현안이라든지 전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러한 직위는 아니고요. 네. 법무부라는 큰 조직의 살림과 전방적인 운영에 대한 그러한 그 논의를 하는 그런 보좌를 받는 그런 자리인데 심우정 당시 기조실장은 온화하고 또 합리적이며 무리하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로 법무부 제가 마지막 법무부 장관 특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많은 참 파고가 있었습니다만 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보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람 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올리면 심우정 총장의 스타일로는 이걸 수용해서 두 사람 다 불기소로 사건 종결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마도 그렇게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특수통 검사들이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획통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성품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특히 권력의 비리나 여러 가지 비의혹에 대해서 나를 세우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하는 등등도 따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이 사안의 폭발성 있는 저는 인화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나 저희 민주당이나 또 많은 법률가들 중에 물론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사안 자체가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직무 관련성, 그 직무 관련성이라 하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김창전 하원의원의 뭐 자문위원 임명이라든지 또는 사후 독립묘지 안장 또 통일TV 송출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네. 최재형 목사나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뭐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만 수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상당한 지금 의혹과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디올백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시점부터는 대통령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위법 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제 대검이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 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예측한 대로다. 결국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칼이 녹슨 칼이다. 혹은 벽장에 그냥 들여놓고 닫아놓은 그러한 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민주당의 또 야당의 어떤 주장과 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고 이 사안이 그런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관성보다 더 높은 차원에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김건희 여사의 다른 비리 의혹들과 함께 이것이 더 함께 동조화돼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급기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더 큰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전화 인터뷰 중에 잠깐 그 네. 연결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의원님. 네네. 그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얘기도 나오고 2024년 얼마 전에 끝난 4월 총선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초 뉴스토마토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반박하고 뭐 고발하겠다라는 그러한 지점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은 어쩌면은 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듯이 뭐 선이라든지 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좀 치부될 수가 있었는데 네. 연이어서 다른 매체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어마어마한 돈 거래 의혹 그리고 뭐 세비의 절반을 떼어가는 그런 엽기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실관계들 또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에 의해서 그 지금 현재 공직기관 비서관을 하는 그분에 대한 그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죠. 여기서 이준석 첫 번째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할 때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뭐였냐. 네. 그리고 이 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그 금년 2월 29일 날과 3월 1일 그 새벽녘에 홍매화를 심었던 그 칠불사에서의 그러한 회동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의혹까지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준석 의원은 전혀 이게 공천 개입으로까지 갈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그 선임행정관 했던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이 허위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뒤늦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는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사자들이 전부 이거 다 부정하고 자신의 말을 또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상황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신지요? 우리 사회자님,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중하게 본다 이전에 네. 지금 물론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상당수의 언론들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결정적인 소위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스모킹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돌아갈 때 10월 24일인가 하는 그 태블릿 PC가 터지기 직전에 그 당시 여권 관계자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언론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것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국정에 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민주당의 문제 제기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제 국정감사 10월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에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공천 개입 의혹을 법사위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안 나와 버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 관련자들이요. 네네. 그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증인 채택이 최병건이든 등등 또 검사들 탄핵 추진을 위한 그러한 청문회 등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부응하는 최선의 어떤 절차상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저희들의 주장을 모아서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레짐작으로 안 나오니까 아예 채택도 하지 말자라는 그것은 말 그대로 무서워서 잘 예. 못한 거는 격하고 마찬가지이겠죠. 네, 이 국감 때마다 여야 양측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또 상대방한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증인 채택을 가지고 신경전도 벌이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증인 채택을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해서 보류가 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다혜 씨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도 보통 수사가 아니고 네. 말 그대로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이 상상 이상의 저는 추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어찌됐든 수사의 강도가 지금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의 강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세졌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정부고 지금 2년 반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뭐를 하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의 폭발 지경까지 와 있으니까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주장이 있고 아하. 지금 제가
이 인터뷰 끝나고 가는 데가 대검입니다. 대검에 가서 예.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도대체 왜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수사를 정말 고강도로 하느냐, 그리고 먼지 털듯이 탈탈 터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네.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수사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국회에서 증인 채택,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이 대검에 항의 방문하러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 여러 대책위가 있고요. 그 대책위의 여러 의원들이 가는 거고, 저는 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요 대책위는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예, 그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그 대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검 항의 방문을 간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 대책위원회가 며칠 전에 그 경상남도 양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그동안 이제 그 보도가 많이 됐던 그 뭐 이게 생활비냐 뭐 아니면은 그 네네. 뭐냐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네.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생활비로 준 게 아니고 임대료로 준 거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네. 그 뇌물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체로 입증하기가 단순 뇌물수수보다는 제3자 뇌물수수가 어렵다. 어렵겠죠. 예. 그런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성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뇌물 받는 거와 제3자가 받는 거는, 그래서 소위 제3자 뇌물수수에서 경제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상 있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3자인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득을 받지만 제3자 뇌물수수로 구성을 하지 않은, 아니 경제 공동체 이론으로 구성하지 않고도 입증이 성공했죠. 근데 이 사안 자체는 보다 쉬운 단순 뇌물수수로 안 되니까 제3자 뇌물수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논다고 보면은 대통령과 지금 사위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있느냐라는 문제로 생활비를 전적으로 대주다가 취업이 된 이후로는 전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 공동체 이론이 맞을 가능성이 있으나 네.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듯이 그렇지 않았다. 그 사위되는 분은 자신들의 직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 소유, 사위의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부동산을 대통령 내분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사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네. 경제공동체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렇습니다. 설명이군요. 그런 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경제공동체로 보려고 하는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 관계였다.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뭐 비교적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한두 가지 질문이 더 네네. 있어서요. 어제 본회의 상황에서요. 네. 그 여야가 인권위원을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그 여당 측 추천위원만 부결이 된 상황을 놓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사기당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지도부 간에 뭐 어떠한 그 합의 정신이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히 듣지를 못했고요. 네. 탈락한 부결된 인권위원회에 대한 야당의 어떤 반대 의견 표시는 뭐 지도부의 지휘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그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성을 설파했고, 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지도부 간의 합의 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배했다라고 이렇게 뭐 사기다라고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우리 박봉계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네.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화적 두 국가론인데 정확하게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뭐 일촉즉발의 남북 간의 전쟁 불사의 그러한 어떤 안보 위기가 있는 속에서 평화를 강조하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선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는 영토 조항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민주당의 어떤 지향과 가치 또 국민의 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맞지 않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완곡하게 하셨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투세 논란 언제 정리할 겁니까? 어제도 사실은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 사안 아니냐. 예. 라고 했는데 뭐 한 달 이렇게 논의를 더 해보자 했는데 저는 향후 일주일 혹은 열흘 이내에 네.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예론자입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민주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네, 기상특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경 강원도 고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계시거나 대피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요, 주변 분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8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죠. 네. 여기에 통합사회 통합 과학 과목 이걸 이제 도입하는데 그 예시 문항을 공개했어요. 네. 교육부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능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현재 적용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이거든요. 지금 중3. 네. 근데 바로 예를 들어 뭐 고3인데 아니면 고2인데 이번에 수능 칠 걸 바꾼다라고 하면은 반발도 엄청나고 그건 어렵죠. 예측도 엄청 안 되기 때문에 혼란을 좀 줄이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이제 출제 과목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지난해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이제 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도입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데 이게 왜 하느냐, 융합적인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17개 과목에서 2개 선택해가지고 수능을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이 17개 과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흥미나 아니면 관심도에 따라서 고른다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점수를 좀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좀 점수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학습이 안 될 수 있으니 사회나 과학 전반을 다루는 그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도입해서 다 똑같은 시험 문항을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분위기가 우선 느껴지는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어제 이제 예시한 문항들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입니까? 14개 문항이 예시로 제시가 됐는데 제가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은 이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상가 갑을 입장에서 비무장지대 지역 개발에 대해서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걸 묻는 문항이었는데 문제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연구해 자연의 자치를 마치 사냥개처럼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을은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내용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냥 들으셨을 때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은 베이컨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상가. 을은 레오폴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베이컨도 알아야 되고 레오폴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의 비무장지대 지역 개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까지 같이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하.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선 사상가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비무장지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래서 통합사회 문항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과학도 비슷합니다. 하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구과학, 생물, 화학을 기초 지식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난이도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쭉 설명하신 베이컨이라든지 레오폴드라든지 뭐 이런 철학과 사상가들과 또 비무장지대의 역사성, 생태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이 교과 과정에서 다 배우는 것들입니까? 고1 때 배우는 문제들입니다. 고1 때. 저도 근데 고1 때 배웠는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일단 사교육계 반응은 쉬운 편이다 이렇게 아, 이거 평가를 쉬운 해요. 편이다. 이게 고1 때 배우는 거를 충실하게 고르다 배우면 풀 수 아하. 있다라는 게 이제 평가인데 그래요? 다만 이게 평이하다라는 평가는 사교육계에서 내놨으니까 뭐 맞을 텐데 다만 그게 실제 쉬울지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쉽다고 해서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평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측하는 거는 이게 쉬우면 결국에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아하. 왜냐하면 변별력이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자꾸 상황이 문제를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은 좀 걱정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어쨌든 닥치지 않았으니까요. 수험생들은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고1 때 배우는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에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이게 만약 변별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고2, 고3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고2, 고3 때 배운 것까지 통합적으로 알아야지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아하.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경제 파트를 잘 선택을 안 한다 그래요. 좀 어려워가지고요. 네, 그것도 그런데- 수학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통합 사회를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예. 고2, 고3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섞여서 나온다라고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 분야까지 다 알아야 대처가 가능하게 될 테니까 예. 이러면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공부하는 절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득점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라는 아하.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 부담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이 수능에서 결국 불안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는 이제 불안할 수가 그렇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하하, 그래요. 이런 예측도 같이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교과로 가도 통합 시험으로 가도 시험 형식은 객관식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통합 교과의 본래 취지로 가려면 이게 주관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주관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또 따라오잖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2028년도 수능인데 네. 또 2032년도에는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주관식으로 네, 예. 대입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라는 방향도 제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일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또 서술형이 좋다는 건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는 객관적으로 채점을 할 수 있느냐의 그래요, 문제가 그래요. 있는 예.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서술형과 논술형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시키자 이런 얘기는 큰 방향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를 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번 더 뉴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보통 한 20일 정도 되니까 3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 공부 주제는 국정감사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정의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국정감사. 국정을 감사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도대체 맞습니다. 뭡니까? 예. 헌법 61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헌법 61조 2항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2조 1항을 보면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네. 예. 이렇게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간이 30일 이내로 딱 정해져 있군요. 네, 보통 20일 정도 하죠. 네, 그렇죠. 뭐 여야 합의로 약간 네. 변동은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게 정부 기관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산하 기관까지 합치면 뭐 네.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끔 보면은 왜 민간 대기업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오기도 하잖아요. 증인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국정감사를 하면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관들이 생기는데 네. 피감사기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것도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다 일단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특별시, 광역시, 도로 지금 이제 또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관련해서만 이제 한다 이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이제 산하기관들이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 수산업협동중앙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이제 또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대기업 그 무슨 회장이 그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부의 그 이제 행정 집행 관련해 가지고 네. 관련이 되는 분들을 이제 부르는 건데 좀 약간 그 좀 과하게 많이 부르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감 때 이제 스타가 되고 싶은 이제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유명 기업인을 불러내서 또 이제 뭐 쟁점이 되고 있는 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논란이 되는 기업들 총수를 불러서 이제 앞에서 면박도 주고 이러면 이제 자기가 존재감이 부각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는 이제 그 거의 생중계되거나 또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스타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의원들마다 국정감사가 보통 10월 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8월 여름휴가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한 2달 이상.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국감 스타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마다 국감 스타가 이제 누구냐 이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네. 조금 전에 뭐 이게 이제 정기국회의 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때 보면 언론 보도가 아주 집중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이 장을 최대한 자기 홍보의 장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제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감에서 한 건 하는 게 일종의 국회의원들은 목표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국정감사장에서 한 건 해서 좀 약간 스타가 돼버리면 더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국감 스타 1호 국감 스타로 보통 이 얘기가 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국감 스타로 떠서 대통령까지 그 50 청문회 스타 청문회 스타이기도 하지만 국정감사가 한동안 중단이 됐다가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한동안 이게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한 직후에 그때 초선 의원이었거든요. 초선 의원 때 이제 그래요. 노동위에서 이제 좀 활약을 초선 하면서. 의원들이 특히 요 국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네. 알릴 그래서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벼르고 있는 초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초선 의원들은 뭐 속된 말로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죠. 아, 그래요? 예, 이때 한번 스타 돼보려고 굉장히 애쓰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국정감사가? 재헌은 국회 때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재헌 이후에 예, 1948년부터. 그렇죠.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좋은 제도는 다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도입해 보려고 막 이제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영국식으로 할 거냐, 미국식으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논의가 그때 많이 이제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그 당시에는 삼감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이게 이제 삼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사원을 이제 국회에 둘 거냐 말 거냐. 영국이나 미국 의회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그렇죠. 돼 있단 말이에요. 의회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논의를 하다가 이거 대통령제에서는 그래도 이게 따로 좀 이렇게 두는 게 맞겠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또 이렇게 감사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감사원은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행정부 소속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국정감사 영국식 국정감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이제 영국하고 좀 다른 점은 1년치 감사를 그냥 몰아서 하는. 네. 사실은 이 제도는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그런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상시감사라 그래서 1년 내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상임위별로 감사 시간도 다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딱 1년에 20일. 그런 그리고 거죠. 전 부서를 전 한꺼번에. 기관을 한꺼번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 이제 의회에 있으니까 거기서 거의 상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이제 특별감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아예 이 국정감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 우리가 방송에서 자주 보지만 청문회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뭐 1년 내내 청문회 한다. 상설 청문회.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국정감사가 필요치 않은 이 그런 국정감사 지금 1년에 20일 집중 이 감사도 뭐 장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 많은 정치학자나 전문가들이 이거 상시감사로 돌려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상임위별로 따로따로 자기 형편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에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국회의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타가 되는 장 이걸 과연 포기하려 들까? 예,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니 1년 내내 스타 될 수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들 1년 내내 이렇게 펼쳐지다 보면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도가 보도도 떨어진다. 좀 이제 분산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자꾸 스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국정감사 잘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확 올라간 정치인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그렇죠. 그밖에 국감 스타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회찬 저 정의당 의원이 그 국감장에서 들어누우신 적이 있죠. 아하.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예, 신문지자 이렇게 펼쳐갖고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수용자들 이제 평균 수용 면적. 예, 그 몇 평짜리 0.3평이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펼쳐갖고 거기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아주 빠듯한 공간이 이제 나온 그 장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눈길을 이제 끌었던 바가 있고요. 네. 또 2018년에 그 당시에 이제 초선 의원이었던 박용진 그 전 민주당 의원 교육위 국감에서 그 사립 유치원 회계비리 폭로 해가지고 스타가 됐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3법 뭐 개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이제 된 바가 있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감 스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혹 피감기관 쪽에서 나온 인물 중에 이렇게 화제의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에 여주지청장 할 때 국회에 나와서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발언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피감기관 그래 기억이 나는군요. 인물 예. 중에 굉장히 또 주목을 끌었고 그게 사실은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국회의원들이나 뭐 좀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이제 사실은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국민의 빈축을 사는 지탄을 받는 이런 돌출 행동 같은 것도 국가기관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에 과거에 피감기관 쪽에서 나온 분들이 대체로 이제 어찌됐건 국감장에서는 굉장히 공손하신 편이잖아요. 공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사진 찍지 마 기자를 향해서 뭐 이 얘기했던 거 그게 논란이 됐던 바가 있고 최근에 또 그 2022년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 때 또 김문수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고요. 의원들도 사실은 뭐 이제 그 갑질 논란에 자주 휩싸이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이렇게 막 군기 잡듯이 막 하잖아요. 국감장에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이제 그 보면 심지어 피감기관에 뭐 식음료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이래서 빈축을 사고 있고 또 굉장히 가장 흔한 경우는 자료 폭탄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들, 예, 그런 경우들이 좀 이제 늘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점심시간 점심 먹고 하고 저녁시간 저녁 먹고 다시 하고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회로 피감기관을 불러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피감기관에 또 내려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외통위 같으면은 제외 공간 국정감사로 외국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녁이라도 따뜻하게 모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과정에서 뭐 술 한잔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접대 논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다들 예.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죠.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국감 시간도 바쁜데 네. 도시락 먹으면서 하면 되지. 그렇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 이제 뭐 이제 국감 기간 그 국감을 받는 이제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예. 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예, 10월 7일부터 이제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300명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또 피감기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국감 받을 준비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만큼은 좀 국민의 빈축을 사는 그런 꼴불견들은 좀 없이 좀 성숙한 국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저희가 10월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공부 이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당분간은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종훈 평론가 고생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짧게 한 말씀.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코너에서 또 뵙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쭉 이어지는 정체는 아니지만 곳곳에 출근 차량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는데 50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구간 속도 더딥니다. 반대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한강대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분당술소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신천에서 광명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광명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인천과 부천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도 신갈분기점과 오산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화성유계소까지 흐름 더디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남한산 분기점에 차량들 몰려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죠. 최초로 국내 최초입니다. 자연 임신으로 5 쌍둥이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주인공은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30대 부부였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결혼을 했고 그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첫 치료 이후에 곧바로 임신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이가 한 명인 줄 알고 태명을 팡팡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5 쌍둥이였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태명도 5명으로 구성된 파워레인저에 빗대서 팡팡레인저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출산 예정일이 12월이었는데 이미 5 쌍둥이를 품고 있다 보니까 산모 배가 아주 만삭처럼 불러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임신 합병증까지 진단이 돼서 출산을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7주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5 쌍둥이가 태어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그런데 자연 임신으로는 국내 첫 사례고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아이 3명, 여자아이 2명이었습니다. 다 건강하죠? 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편지와 함께 선물 전달했고요. 부부는 출산 장려금, 부모 급여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하고 지자체로부터 한 1억 7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5 쌍둥이가 태어난 동두천시는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한테는 100만 원, 둘째한테는 150만 원, 셋째는 250만 원, 그리고 넷째부터는 500만 원씩 주거든요. 5명이다 보니까 이걸 다 합치면 1,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동두천시가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 지원하고 또 경기도도 250만 원 추가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아동수당까지 다 합치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5명이 다 건강하다 그러니까 또 산모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럽고 아주 즐거운 일 같습니다. 네. 자, 2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 4명 중에 3명이나 됩니까? 네, 국세청 자료를 봤더니요. 20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 1,146만 곳 가운데 75%가 넘는 861만 곳이 월소득 100만 원, 그러니까 연소득으로 따지면 1,200만 원 이하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간 소득이 0원이다라고 신고를 한 자영업자도 94만 4천 곳이나 됐는데요. 그 비율로 보면 한 8.2% 정도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게 그 사업자가 올린 총 매출에서 인건비나 각종 비용 같은 거를 뺀 남은 이익을 신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뭐 비용을 제외한 다음에 남은 돈이 월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렇게 신고한 자영업자가 4명 중에 3명이나 된 겁니다. 네.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18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월 100만 원도 못 번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최소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이렇게 저소득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2019년에는 610만 곳이었는데
3년 만에 41%나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뭐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데다가 또 자영업자 살림도 팍팍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수익이 아니라 이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실제로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냐? 이건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뭐 회계감사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개인 생활비 같은 것들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러 이익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라도 해서 실제 돈을 좀 많이 버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참.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을 달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녁에서 달리는 건 아니죠? 네, 심야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만 탈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택시 3대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 서비스 기간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뭐 강남 다른 지역으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운행 시간은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서 탈 수가 있는데요. 이용 요금은 우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에는 무료를 운영을 하고 내년 중에 유로로 전환을 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서울시가 원래도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 이걸 운행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노선이 있어서 뭐 택시라기보다는 일종의 셔틀버스 여기에 가까웠었는데 이번에 운행을 하는 건 택시이기 때문에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타고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택시를 타는 방법은 일반 택시랑 비슷하게 카카오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되는데요. 앱에 들어가서 택시를 부를 때 그 서울 자율차 이걸 선택하면 배차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아직 3대밖에 없다 보니까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어야만 탈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람 없이 뭐 이렇게 무인으로 운행을 하는 건 아닌데요. 시험 운전자 1명이 같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골목길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는 그 안전을 위해서 좀 시험 운전자가 직접 택시를 일부는 운전을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조금 전에 그 운행 시간이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죠. 예, 오전 5시입니다. 예, 이걸 오후 5시라고 아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새벽 5시까지로 해서 심야 시간대만 이게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올리고 나이가 좀 적으면 천천히 올리는 방안이 지금 정부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살 차이로 이러다 보면 이 보험료가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그런 보도가 있네요. 네, 그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려는 이유가요.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은 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데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여파로 가입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을 하면서 청년 세대들은 어차피 오래 내니까 올려야 하는 돈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좀 천천히 올리고 대신에 기성세대들은 오름폭을 좀 크게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분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모든 연령이 같지가 않고요. 역전되는 구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50대 막내인 1975년생하고 40대 맞이인 1976년생 한 살 차이거든요. 한 살 차이네요. 네, 그런데 원래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인상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더 오래 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50대 막내가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금액으로 보면 뭐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1975년생이 1224만 원을 더 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한 살 어린 1976년생은 1,080만 원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75년생이 14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한 살 더 어린 1977년생은 또 다시 75년생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976년생만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75년생은 1%포인트씩 4년을 올리고요. 그리고 76년생은 0.5%포인트씩 8년을 올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연령대만 그런 게 아니라
85년, 86년생 사이에도 역전이 생기고요. 또 95년, 96년생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안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5번째 소식 갈게요. 올여름 폭염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더운데 가을이 너무 늦게 왔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단풍도 늦어집니까? 네. 그래서 올해 산림청이 예측을 하기로는 올 네. 가을 단풍나무의 절정 시기가 10월 29일이나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10월 29일 한 달 더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단풍 절정이라는 게 뭐 한두 입 물들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산림의 50% 이상이 물드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한 9월 말부터는 시작이 돼야 하는데 올해 워낙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단풍도 지연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80%가 원래 한 10월 말 정도에는 다 물들어 왔었는데 올해는 한 10월 말이 되더라도 한 50%밖에 물들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산림의 80%가 물이 드는 단풍의 최절정 시기는 한 11월이 돼야 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빨리 찾아오게 되면 가을이 또 짧아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단풍이 물이 들기도 전에 바로 낙엽이 되기 때문에 단풍놀이를 잘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봄, 가을이 없고 그냥 여름, 겨울이라고 하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네. 예. 그래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가을 단풍은 짧지만 기간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소식 되겠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30년 뒤에는 5집 중에 한 집의 주인이 80세를 넘은 노인일 거다. 이런 전망이 예측됐네요. 네,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를 봤더니요. 2052년에는 집주인 나이가 80세 이상의 가구 비중이 20.9%로 전망이 됐습니다. 5집 중에 한 집꼴로 가구주가 80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집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부수적인 문제들이 이제 따라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 정책과 정치권의 좀 지지한 논의들이 앞으로 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9월 27일 금요일 어느새 금요일이군요. 이제 주말입니다.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은 아직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나 가을 느낌은 좀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휴일 잘 즐기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